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나날이 조금씩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25%에 더해서 펜타닐 이슈까지 더해본다면 14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좀 국내 증시에는 이런 파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충격이 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번이 이제 한국 시장에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특정 섹터들은 상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올라설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관세 문제가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4월 5일, 4월 9일 각각 이제 보편 관세랑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국가별로 이제 차등되어 있는 관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관세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았던 게 저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냐라는 게 한 번 또 도마 위에 올라오는 이슈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과연 합리적인 수치가 맞는가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이제 트럼프는 그게 합리적이고 뭐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수치를 산정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수식을 실제로 공개한 걸 뭐 재무부 쪽에서 공개한 걸 보니까 좀 터무니없는 수준이고 이걸 과연 이제 관세율을 조정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제 너희 나라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손해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메꾸려면 관세 이만큼 부과해야 돼. 이런 포커스에 조금 더 저는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의도가 좀 그렇게 녹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자체도 애초에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정말 우리가 그러겠다는데 너희 나라가 뭔데 뭐 그럼 하지 말든가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보통 패권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주변국들과의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 안에서도 패권국에 대한 입지라든지 지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중국과의 이제 패권국 지위를 놓고 다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그 부과된 관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관세,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가지도 않은 수치를 내놓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1기 정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뭐 예측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관세 부과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행동은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기 정부 때도 뭐 말로는 진짜 무슨 저거 속된 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실제로 1기 정부 때 돌아보면 행동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말로써 이제 겁을 준 다음에 뭐 앵커링 효과라고 그러죠. 중심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해놓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딜을 했을 때 이게 속된 말로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놓고 내가 원하는 이 지점에서 거래를 말 그대로 이제 뭐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비즈니스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기 정부 때는 1기 정부 때는 말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진짜로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아니냐? 또 1기 정부 때는 힘이 약했지만 이번엔 상하원을 싹쓸이 했는데 이번에 힘이 너무 세져서 진짜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1기 정부 때랑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그냥 협상 전략의 일환일 뿐이고요. 그럼 왜 1기 때는 말만 하고 행동은 합리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액션까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느냐? 거기에 대한 거는 협상 전략이 안 먹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학습을 했어요. 1기 정부 때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 2기 정부 때 말만 하면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협상 테이블로 오면 그때 낮춰줄게. 그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지금 내가 일단 던져놓은 이 관세율은 그냥 너희가 협상 테이블로 안 오면 진짜로 진행시켜 버릴 거야. 근데 너희가 협상 테이블로 오면 얼마든지 낮춰줄 거고 얼마든지 협상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재무부 쪽에서도 뭐라 그랬죠? 함부로 덤비지 말라 그랬죠. 네. 들이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관세 전쟁으로 나아갔고 이건 저는 미국이 원한 바라고 봅니다. 관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국을 타겟팅해서 공격하기 위함이었고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불경기가 아닙니다. 호경기를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대로 호경기로 나아가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미국을 장악해 버리려고 뛰어넘으려고 할 거거든요.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숨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때 중국을 크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과정 안에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정책으로서 관세가 쓰이는 건데 네. 주변국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중국만 대놓고 타겟팅하면 이게 패권국이 어떻게 이제 우린 중국이랑 대놓고 싸울 거야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관세를 전반적으로 부과를 해놓고 여기에서 우리와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럼 끝까지 가겠다. 그런데 협상하겠다 하는 동맹국, 우방국들은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 관세도 결국 이제 차별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방국들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하고는 계속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러면서 이번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은 사실상 배제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세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방국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뭐 굳이 이제 관세를 높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전화통에 불렀죠, 미국에서. 협상 테이블로 다 올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다 된 겁니다. 이번엔 말로 해도 안 통하네? 그럼 액션 일단 취하고 보자. 선조치하고 후에 유예시켜주는. 그래서 어떻게 됐죠? 90일 유예해줬죠. 그럼 90일 동안 협상 다 이끌어내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낮춰주는 쪽으로 우리 이렇게 사업 같이 하면서 윈윈하자. 그럼 관세 충분히 낮춰줄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발표됐던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판넬에 나오고 있는 저 수치는 최고치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방국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앞으로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 왜 한국 시장을 기회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시장이 말 그대로 이제 저가 물량 공세라든지 반덤핑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강세를 띠고 있던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반 산업을 일으켰던 우리 부모님 세대, 제 기준으로요. 제 기준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한국을 일으켜 세웠던 그런 수출 효자 품목들, 중화학공업들 있죠.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각종 이런 이제 중화학공업들이 중국의 이제 물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중국 견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 해운, 물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두각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겸사겸사 지금 중국 견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철강, 화학, 거기에다가 뭐 조선, 각종 이제 중화학공업들이 다시 또 이제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게끔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이라든지 특히 그 가스관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중국을 다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중화공업 산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이랑 일본을 콕 집어서 계속해서 같이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지금 미국이 약해져 있거든요. 첨단 산업은 뭐 강세를 띠더라도 원래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중화학공업은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애플 공장도 뭐 대만으로 가서 TSMC라든지 뭐 폭스콘이라든지 이런 데다 다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됐건 동맹국들, 우방국들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되면 그 제조업, 전통적인 한국이 강세를 띠었던 그 중화학공업들이 다시금 또 부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불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호경기로 전환 사이클이 돌게 될 때 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거거든요. 그 경기 부양책을 쓸 때 결국은 인프라가 핵심인데 거기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맺으려고 하는 게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중화학공업이 한번 컸던 게 조금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최신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한국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일본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물론 일본이 잘하고 있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고 있는 분야. 그래서 미국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특히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화공업, 뭐 철강이라든지 각종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 업종들, 인프라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한 단계 위로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금리 인하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부터 주변국들로 돈이 이제 낙수 효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이 거의 뭐 1등에 가까운 수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증시 폭락이 이제 마무리되고 반등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는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상승률로는 거의 탑을 찍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1월에만 해도
그랬거든요. 국내 증시가 하반기 내내 힘들었었기 때문에 1월에 전 세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닥이 1위, 코스피가 3위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약간의 조정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말씀 주시는 내내 지수를 살짝 살펴보니까 코스닥이 또 다 말아올린 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바이오 쪽에도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엔캠 오늘 너무 강합니다. 한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야,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철강 쪽, 화학 쪽 그동안 안 봤었던 섹터들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방금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길게 말씀해 주셨던 조선 있잖아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을 조금 더 다시 강조를 해줬고 타국에서 뭐 좀 선박을 다시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선업종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2019년도부터 뭐 TV 방송 나오면서 계속 이제 조선은 향후 10년 동안 대시세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2019년 뭐 대략 2020년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10년 사이클을 내다봤을 때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와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기 때문에 조선주가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도 나왔지만 재차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이제 한미 동맹에서 이제 조선 산업이 두각을 드러내게 되면 또 2차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조선 산업에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라고는 물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두각을 드러낼 만한 쪽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동맹을 요청하고 있는 분야가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다시 말해서 뭐 가스관 사업,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관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 방산 관련된 사업 동맹을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조선이 또 특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이 워낙에 방산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군함이라는 카테고리, 방산과 조선이 이제 연결된 기업으로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고요. 또 에너지 인프라에 해당되는 걸로는 삼성중공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물가를 낮춰주는 정책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에너지 인프라 정책이에요. 그럼 에너지 공급을 늘리게 될 텐데 여기서 액화천연가스, LNG도 지금 공급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거기에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캐내면 누가 옮겨야 될까요? 그렇죠. LNG 운반선이 그걸 캐내면 옮겨줘야 됩니다. 그게 전 세계 1등이 현재 삼성중공업. 그리고 원앤 온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윗슨조선소였는데 여기가 어느 기업이냐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에다 물량 줄까요? 절대는 안 되죠. 결코죠, 결코. 그래서 제재를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고요. 윗슨조선소를 사실상 배제됐다고 봐도 무방하고 완전한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삼성중공업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FLNG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FLNG가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리는 산업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방산 카테고리의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린 LNG 그런 에너지 인프라에 해당되는 방산 쪽의 하나오션과 에너지 인프라 쪽의 삼성중공업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 전통적으로 HD 현대그룹주는 또 조선 안에서도 워낙에 또 대장 섹터이기 때문에 네.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다채롭게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뭐 그 밑 하단의 기자재 종목들도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뭐 계속 강세를 띠지 않을까 한 절반 정도 저는 와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달변가처럼 청산유수로 말이 쭉쭉쭉쭉 나오셔서 첫 번째 이슈 직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참 연관성이 쭉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91유예 중국만 고립. 자, 이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전략을 꾀해야 하는가 말씀 주셨던 조선 쪽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안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오픈해 볼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말이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더 올렸죠. 높였습니다. 네, 오히려 올렸어요. 그 말씀해주신 뭐 펜타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심각한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거를 정말 마약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일단 트집을 잡고 싶은데 마침 좋은 명분이 있네 정도가 저는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펜타닐 문제도 이제 바로잡으면서 완전히 이제 공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오히려 아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들이받기를 좀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그냥 중국을 배제시켜가지고 공격을 세게 하고 싶은데 또 여기서 막상 이제 수그리고 들어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먼저 이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우리 입맛에 맞게 중국이 대응을 해주네? 그럼 고맙지. 뭐 어쨌든 그건 나름대로 이득. 근데 들이받았다? 그럼 완전히 그냥 여기는 배제를 시켜버리는 쪽으로 중국을 대놓고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간의 이런 그 관세 전쟁, 뭐 1기 때는 무역 전쟁이다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게 되면은 뭐 사실 이제 판은 깔렸다고 봐야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그 기반 자체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의 그 규모 자체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엄청난 격변의 시기가 올 때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큰일 났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엄청난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럼 중국을 배제시켰으면 중국이 생산하던 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다 대체제가 있고 그럼 원래 기존의 중국에다가 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또 그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미국이라든지 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인건비가 높으니까 인도를 또 중국의 대체로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어찌 됐건 생산을 안 하진 않을 거니까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공장에서 못하고 새로운 공장을 또 지어야 되는데 이게 다 뭘까요? 인프라예요. 그럼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경기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겸사겸사 경기 부양책까지 써가면서 중국도 견제하고 아주 그냥 좋게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수요는 엄청나게 올라올 거예요. 미국이 경제대공황을 뉴딜 정책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인프라 정책들로 이제 어찌 보면은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책은 지속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인프라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가스관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결국 다 경기 부양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경기 부양책은 러우 전쟁 끝내가지고 그거 재건시키고 이런 게 인프라 아닌가? 뭐 도로 다시 깔고 철도 깔고 뭐 전력 인프라 깔고 뭐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그걸 지금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긴 한데 러우 전쟁도 깔끔히 마무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이라든지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고 중동이라는 게 내가 의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해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즉각적인 해결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냥 내가 에너지 인프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누가 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한국과 일본이랑 같이 에너지 인프라 동맹국들 우방국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고 이때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중국이 못 껴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할 건데 거기서 중국은 왕따. 너희는 끼지 마. 이번에 경기 부양책 할 때 우리는 우방국인 한국이랑 일본이랑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위축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프라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가스관 사업은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게 될 거예요. 중국에서 위축되는 국면을 우리가 뺏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운될 거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업종 안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선박들에는 그 세금 더 물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운사들도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요. 어디다 할까요? 결국 이제 해운사들도 한국 해운사 쓰게 됩니다. 조선소도 다 이제 한국 조선에다 이제 맡기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조선이 1등이니까 마침 우방국이 한국이 전 세계 조선 1등이네. 그럼 뭐 중국 필요 없지. 다 배제, 다 견제, 다 제재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입항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한국의 해운사 좀 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선박 만드는 거 이제 한국 쪽으로 조금 더 늘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선 쪽에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프라 쪽으로는 이제 LNG, 알래스카 LNG 쪽이랑 연결을 지어서 뭔가 철강 아니면 피팅, 밸브 이쪽으로 살펴본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각각의 섹터 안에서 저희가 종목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조선 쪽으로 나아간다.
본다라고 하면 중국을 이제 견제하면서 해운이나 조선 이런 쪽이 두각을 드러내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군함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오션 같은 이런 방산 카테고리가 연결된 조선주, 특히 하나그룹주가 우리나라에선 방산 탑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조선이 이제 같이 합쳐진 하나오션이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카테고리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인프라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해운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글로벌 불경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해운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충분히 이제 이 세 판짜기가 마무리가 되면 한국 해운사들이 이전의 상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HMM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대장 해운사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번에 첫 스타트를 끊어준 기업이 현대차그룹이죠. 네. 그럼 거기서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생산이 시작될 텐데 호경기가 됐을 때 그 물량들을 누가 실어 날릴까요? 자동차 관련된 물류, 해운 이걸 전담하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동차를 이제 전용으로 해서요. HMM은 이제 그 에너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LNG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당을 이제 많이 하고 에너지 쪽에 또 비중도 많은데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대차 쪽에다가 지금 뭐 미국의 투자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럼 그거 운송이라든지 해운 이런 거 자동차 실어 날릴 때 누구한테 맡길까요? 중국 기업에 맡길까요? 현대차 그룹 안에 현대글로비스가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운 쪽으로 가게 되면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 쪽까지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 조정이 끝나고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는 이제 뭐 조선과 이런 해운주들은 좀 날개를 달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MM은 뭐 오늘도 확실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현대차 그룹주와 다 같이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현대차랑 기아는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같이 좀 타격을 받는 건지 2%더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뭔가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이쪽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틀 만한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5월, 6월, 7월 그쯤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경기 민감 업종이고 경기가 이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면 차량 판매가 위축되다 보니까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자동차라는 그 산업의 구조상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한번 밀리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위 전략은 상당히 나중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서요.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들이 이제 밀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아마 시작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경기 지표가 회복된다 그러면 아마 그때쯤 되면 현대차 그룹은 이미 날아가 있을 겁니다. 이미 날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경기 민감주가 이제 좀 매매가 어려운 이유가 경기가 이제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팔면 쉬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사업이 확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고 덜어는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하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질 때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 경쟁 기업들 지분이 아니고 점유율까지 다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 호경기가 됐을 때 그 벌려놓은 외형 확장을 기반으로 캐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근데 현대차 그룹은 지금 불경기에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외형을 강력하게 늘리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죠. 불경기가 지금 심해질 것 같고 미중 관세 전쟁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위축은 받지만 과연 호경기라는 게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호경기가 왔을 때 누가 앞서 나갈까요? 현대차 그룹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을 똑같이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지표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미 괜찮아졌다라고 보고 들어갔을 때는 놓쳤을 수 있다. 미리미리 좀 관심주로 담아보자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오늘의 3프로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뭐 말씀 주셨던 가스관 사업 쪽 관련해서 두 종목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인프라 네. 여기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의 이 에너지 인프라 동맹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포스코 그룹주 자체도 워낙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잔뼈가 굵은 한국의 전통 기반 산업을 일으킨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이 포스코 창업주 이분도 정말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셨죠. 대한민국의 이제 어찌 보면 경제 성장에 정말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이런 LNG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포스코 에너지였나요? 지금 갑자기 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미동맹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LNG 사업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기업들이 누가 될 것이냐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1순위로 평가받고 있는 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가격 전략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현 시점에서 저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또 주기도 했었어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만 원까지 보기보다는 이건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만 원을 뚫는 것까지 보시면서 뭐 7만 원, 8만 원 위로까지도 보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차적으로 4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와 손절가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였던 넥스틸도 가격 전략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여기에 관해서도 또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에너지 인프라가 이제 진행되면은 결국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굳이 알래스카가 아니어도 제2의 알래스카, 제3의 알래스카 이런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정책들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물가를 낮춰줘야 빨리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물가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갈까 봐 금리 인하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경기 부양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정책이 물가 인하를 위해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가스관 수요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세 관련해서도 철강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항상 타격은 우리나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받는데 거기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12만 톤 생산 능력이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생산하면 뭐가 면제죠? 관세가 면제죠. 그럼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뭐 전고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오늘도 좀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17,000원으로 제시하기는 했는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17,000원이 아니라 그 위로까지도 좀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을 쓰고 가면서 한 2만 원까지도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10,000원을 제시하지만 훨씬 더 위로까지도 좀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틸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17,000원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